지팡이가 제 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꼭 잡으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조선 최고의 무장, 호랑이 장군 강무석.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가 어찌하여 앞 못 보는 8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소녀와 뒤늦게 눈을 뜬 장군.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이야기. 호랑이 장군과 맹인 소녀의 지팡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백두대간의 깊은 산속. 무릎까지 차오르는 폭설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핏자국의 끝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화려했던 두 정갑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천하를 호령하던 투구는 어디론가 사라진 채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만이 눈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몰골의 노인이 누구냐고요?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오랑캐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조선의 도원수. 별명은 호랑이 장군. 본명은 강무석.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헉헉. 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천하의 강무석이 고작 간신배들의 함정에 빠져 이런 눈구덩이에서 개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강무석은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에 박힌 화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독이 퍼진 상처는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그의 의식을 점점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약한 것은 죄악이다. 승리하지 못하면 죽음뿐이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수천 명의 적을 베었고 수많은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냉혈한. 그랬던 그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허 꼴 좋구나. 호랑이는커녕 이빨 빠진 늙은 똥개만도 못하구나. 누구 없느냐네 부하들은 다 어디 갔느냐. 나를 좀 일으켜다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매정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의 호통은 눈보라에 묻혀 메아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따뜻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동사방 직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아 춥다. 너무 춥구나. 어머니 저 무석이 이제 그만 쉬러 갑니다. 강무석이 삶의 끈을 놓으려는 찰나 눈보라 소리 사이로 아주 이질적인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톡톡 사박, 사박 톡톡.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가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눈을 조심스럽게 밟는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강무석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적군인가? 아니면 저승사자인가?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속에 단검을 쥐었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암살자도 무서운 저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키만한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고작 8~9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누구 계세요? 바람 냄새 말고 비릿한 피 냄새가 나는데. 강무석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세상의 빛을 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소녀가 이 험한 눈 덮인 산속에 홀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웬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숨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어요. 많이 추우시죠?
소녀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눈앞에 있는 노인이 천하의 호랑이 장군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는 약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갈게요. 쓰러진 장군의 손등 위로 소녀의 작고 거친 손이 닿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강무석의 세상에 처음으로 미지근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강했던 자가 가장 약한 자에게 목숨을 비치게 될 운명. 그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거친 손이 장군의 얼어붙은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듯 조심스럽고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소녀는 곧 장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겉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 몸이 꽁꽁 얼었어요. 열은 펄펄 끓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의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솜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투성이인 소녀가 가진 유일한 방한복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얇은 저고리만 남은 소녀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소녀는 턱을 딱딱 부딪히면서도 벗은 속옷을 펼쳐 쓰러진 장군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니, 꼬마야. 내가 얼어 죽는다. 비켜라. 내 몸은 이미, 저는 괜찮아요. 저는 늘 춥게 지내서 익숙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안 덮으면 죽어요. 천하의 호랑이 장군 강무석의 화려한 두정갑 위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누더기 속옷이 덮였습니다. 비단도 가죽도 아닌 그 남루한 옷에서 강무석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옷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려는 아이의 필사적인 체온이었습니다. 강무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갑옷을 입고 승리만을 좇았는데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리는 건 이름 모를 아이의 헌 옷까지 하나라니. 할아버지, 일어날 수 있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희 집이 바로 저 아래예요. 조금만 가면 돼요. 탁탁. 소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반들반들 달아빠진 나무 지팡이의 한쪽 끝을 장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제 눈은 안 보이지만 이 지팡이가 제 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꼭 잡으세요. 강무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동아줄이자 아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나를 이끄는구나. 눈보라치는 산비탈. 앞 못 보는 조그만 소녀가 앞장서고 천하의 장군이 그 뒤를 따라 눈밭을 기어갑니다. 소녀는 수십 번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군 역시 고통을 삼키며 아이의 발자국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보라 너머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흙집 한 채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숭숭 통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굴에 가까운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소녀가 안내한 곳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흙으로 대충 빚은 움막이었습니다.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바깥이나 안이나 춥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강무석은 소녀의 부축을 받아 거적대기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만 가득할 뿐 쌀독도 이불도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처참한 가난. 조선의 도원수로서 수많은 공을 세웠다고 자부했건만 정작 백성은
이런 곳에서 짐승처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꼬마야. 너는 혼자 사는 게냐? 부모님은 전쟁통에 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웃 할머니가 가끔 들러주시거든요. 소녀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부엌 구석을 뒤적였습니다.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지더니 소녀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나왔습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비틀어진 말린 고구마 한 개. 그것이 이 집의 전 재산이자 소녀의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소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고구마를 잘게 부수어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구수한 냄새가 비좁은 움막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너무나 적어 죽이라기보단 흙탕물에 가까웠습니다. 소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깨진 사발을 조심스레 장군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구마 죽이에요. 달콤하고 따뜻해요.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강무석은 코끝이 찡해져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다 남겨버리곤 했는데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식량을 낯선 노인에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생각이 없다. 이건 내가 먹어야지. 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않았느냐? 에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낮에 배 터지게 먹었어요. 진짜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눕지도 못하겠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드세요. 네. 소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찡긋거리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 감출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꼬르륵 꼬르륵. 소녀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당황한 소녀가 황급히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배고픈 소리가 아니라 소화되는 소리예요. 진짜라니까요. 강무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조그만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터진 아이의 손등 위로 장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눈은 멀쩡하나 백성의 굶주림을 보지 못했으니 진짜 장님은 바로 나였구나. 할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네. 이 죽을 평생 잊지 않으마. 왕의 수라상보다 귀한 이 죽을 내 남김없이 먹으마. 후루룩 꿀꺽. 강무석은 눈물 섞인 묽은 죽을 한 모금씩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오만했던 영혼을 씻어내리는 참회의 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 장군과 맹인 소녀의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동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움막 밖에서 흉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벅저벅 쾅쾅. 이복에 안에 아무도 없는가? 조 대감마님 행차시다. 당장 나오지 못해. 움막 문이 부서져라 흔들렸습니다. 고구마 죽을 막 삼키려던 강무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익숙한 일인 듯 황급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조 대감마님 댁 마름이다. 2년 아직도 방을 안 뺐느냐? 대감마님께서 이 터에 정자를 지으시겠다고 몇 번을 말해. 아저씨,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안에 아픈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면 저희는 얼어 죽어요. 흥 핑계는 좋구나. 내일 아침이다.
내일 아침까지 방 안 빼면 그 아픈 늙은이고 뭐고 다 멍석마리에서 내다버릴 테니 그리 알아. 퇴 저벅저벅. 폭풍 같은 협박이 지나가고 다시 움막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휴 내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강무석에게 다가와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작은 손이 애써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놀라셨죠? 괜찮아요. 저 아저씨들 원래 목소리만 커요. 자, 죽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강무석은 죽을 받아먹는 대신 연희의 떨리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꼬마야, 너는 어찌하여 혼자가 되었느냐? 눈은 어쩌다 그리 되었느냐? 강무석의 물음에 연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허공을 배회하다가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마을에 불이 나고 엄마 아빠는 저를 독에 숨겨두고 군사들을 막으러 나가셨어요. 연기가 너무 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일주일 내내 울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연희의 덤덤한 고백은 강무석에게는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3년 전 북쪽 전쟁. 그것은 강무석이 호랑이 장군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해준 바로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했고 조정에서는 그에게 훈장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뒤편에는 연희처럼 부모를 잃고 눈이 멀어버린 아이들의 지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의 승리가 이 아이의 눈을 멀게 했구나. 내가 지킨 것은 나라가 아니라 나의 명예뿐이었구나.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강무석은 차마 자신이 그 전쟁의 장군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거친 손을 뻗어 연희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내 비록 늙고 병든 몸이나 오늘 밤만큼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일 아침 저놈들이 다시 오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는 일어서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냥 내일 저랑 같이 도망가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움막에 찢어진 문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강무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연희에게 창밖의 풍경을 나직이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해가 뜨는구나. 밤새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마치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이는구나. 저기 나뭇가지에는 참새 2마리가 앉아 있다. 우와, 정말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들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 눈이 되어주셨네요. 할아버지가 제 눈이에요. 그 한마디가 강무석의 얼어붙은 심장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노라고. 설령 내 신분이 드러나 정적들에게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그때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고 더 많은 수의 발자국 소리가 움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와장창 우르르. 이런 젠장, 아직도 안 나갔어? 얘들아, 뭐 하느냐? 이 거지 같은 움막, 당장 헐어버려라. 저 계집애는 끌어내서 눈밭에 패대기 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탐관오리 조대감의 등장. 그리고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아침 식사 시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대감의 하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좁은 움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고구마 죽을 끓였던 이가 빠진 뚝배기도 바닥에 나뒹굴며 쨍그랑 깨져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거 깨면 안 돼요. 할아버지 약 다려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연희가 깨진 뚝배기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었지만 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뒤로 비단 옷을 입고 뒷짐을 진 사내 하나가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고을의 실세, 탐관오리 조대감이었습니다. 에잉 쯧쯧, 이게 무슨 냄새냐?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향기롭겠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사람이 산다니, 원. 조대감은 바닥에 쓰러진 연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강무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매서운 눈으로 조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리 힘없는 백성의 집이라 하나 주인의 허락도 없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관아의 사람이라도 된단 말이오? 이 늙은 거지가 뭐라 짓거리는 게냐? 관아, 내가 곧 법이다. 2년이 밀린 세금이 쌀로 치면 10가마니가 넘는다. 관아에서 봐주고 있는 걸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눈을 불하려? 대감마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관아에서 빚은 다 탕감해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세금을 내라고 하세요? 2년이 말대꾸를 해. 땅값이 올랐으면 세금도 오르는 법. 듣자 하니 이 터가 아주 명당이라더구나. 내 이곳을 밀어버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놀 정자 하나 지을 생각이니 썩 꺼져라. 고작 정자 하나. 자신이 여름에 술 마시고 놀 정자 하나를 짓기 위해 한겨울에 고아와 병든 노인을 길바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이자 정이었습니다. 강무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가 고작 이런 탐관오리들의 놀이터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 놈, 그 정자에서 술맛이 좋기를 바라느냐? 백성의 피눈물 위에 지은 집이 천년만년 갈 것 같으냐?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얘들아, 뭐 하느냐? 저 건방진 늙은이부터 멍석 말아 마당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이 움막은 당장 불을 질러라. 예 대감마님. 건장한 하인 2명이 강무석의 팔을 양쪽에서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직 부상이 낫지 않은 강무석은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기어가 장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어요. 나가면 얼어 죽어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제발요. 조그만 소녀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장군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 8살 아이가 50대 장군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하 꼴에 의리라도 있다 이거냐? 그래, 소원이라면 들어주마. 둘 다 같이 얼어 죽게 해주지. 조대감의 눈짓에 하인 하나가 연희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하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생명처럼 아끼는 장군의 눈이 되어주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깟 막대기가 뭐라고 쥐고 있어? 내놔. 안 돼. 내 지팡이. 그거 없으면 안 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앞 못 보는 소녀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지켜보던 강무석에게는 가슴 속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조대감의 하인이 연희의 손에서
억지로 뺏은 지팡이를 무릎으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두 동강난 지팡이가 눈 덮인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뒹굴었습니다. 아, 안 돼. 내 지팡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으앙. 연희는 눈밭을 더듬거리며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소녀는 울면서 부러진 나무 조각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어떤 건데? 아빠가 전쟁 나가기 전에 깎아주신 건데. 엄마 아빠 대신 나 지켜줄 거라고 했는데. 흑흑흑. 죄송해요. 아빠 제가 못 지켰어요. 책골값을 떠는구나. 썩은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웬 청승이야? 얘들아 뭐 하느냐? 저 계집애랑 늙은이를 당장 들어서 저기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예 대감마님. 하인들이 연희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잡아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처박혀 신음하던 늙은 병자 강무석의 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두둑 뚝. 놓아라. 이 늙은이가 뭐래? 안 들린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놓지 못할까? 강무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며 적장을 베어 넘기던 조선 제1의 무장 호랑이의 살기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하인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 눈빛이 왜 이래? 사람 눈이 아닌데? 허풍 떨지 마라. 다 죽어가는 송장일 뿐이다. 어서 밟아버려. 하지만 강무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러져서 바닥에 뒹구는 연희의 반쪽짜리 지팡이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보검 대신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쥔 장군.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저벅저벅. 내 평생 수많은 적을 배웠으나 너희들처럼 비열한 놈들은 처음 보는구나. 고작 아이의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승리감에 취해 있느냐? 부끄러움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놈이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훈계질이야. 내 놈이 누구든 상관없다. 내 오늘 이 부러진 지팡이로 내 놈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주마. 강무석이 부러진 지팡이를 칼처럼 겨누자 움막 주변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저놈부터 죽여서 입을 다물게 해.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강무석의 몸놀림은 달랐습니다. 부러진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자 달려들던 하인 하나가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의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 10명이 넘는 장정들을 병든 노인 혼자서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내 강무석의 등과 어깨로 몽둥이 찜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 죽어요. 매타작을 당하면서도 강무석은 연희 앞을 가로막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최후의 무기를 꺼내기 위해 피 묻은 손을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내 옷은 거지 같아 보일지 모르나. 이것마저 거지 같아 보이느냐. 매타작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강무석의 손이 품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칼도 돈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멀어버릴 듯 찬란하게 빛나는 어른 손바닥만한 황금패였습니다.
그 폐의 앞면에는 입을 벌린 호랑이 머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도원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군대를 움직이는 권한을 내린 장군에게만 하사한다는 조선 군권의 상징 밀부였습니다. 저게 뭐야? 번쩍거리는 게 서설마 금이냐? 대감마님, 저거 호랑이 그림 아닙니까? 거지가 웬 금덩이를 가지고 있어? 탐욕에 눈이 먼 조대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금덩이로만 보았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 늙은 도둑놈이 어디서 귀한 물건을 훔쳤구나. 얘들아, 저놈을 당장 죽여라. 저 금덩이는 내가 갖겠다. 네 이놈. 피를 토하던 병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을 울리고 땅을 흔드는 진짜 호랑이의 포효였습니다. 강무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황금 밀부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내 놈들 눈에는 이 옷이 거지 옷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 병부마저 거지 발사계로 보이느냐?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조선 팔도 군사를 호령하는 증표다. 내가 바로 도원수 강무석이다. 강무석? 그 이름 세 글자가 나오자 날뛰던 하인들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조선 땅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오랑캐를 몰살시킨 전쟁 영웅이자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호랑이 장군. 하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강무석? 그 호랑이 장군? 네 대감마님, 저거 진짜 아닙니까? 무늬가 예사롭지 않은데. 시끄럽다. 속지 마라. 도원수 강무석은 며칠 전 전쟁터에서 실종됐다고 했다. 죽었을 거라고. 저 늙은이가 어디서 시체 털어온 게 분명해. 야 뭐해. 빨리 죽여 입을 막으라고. 공포에 질린 조대감은 발악했습니다. 진짜라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오히려 더욱 잔인하게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조대감이 직접 하인의 칼을 빼앗아 강무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버려. 내가 강무석이면 나는 옥황상제다. 할아버지, 안 돼요. 피하세요. 시퍼런 칼날이 강무석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거리.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웅, 챙강, 으악, 내 손.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조대감의 칼을 정확하게 맞춰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쩌렁쩌렁한 북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더니 검은 갑옷을 입은 기마대와 수백 명의 보병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붉은색으로 강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종된 주군을 찾아 밤낮 없이 산을 뒤지던 강무석의 친위대 흑호군이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장군님을 보호하라. 반항하는 자는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저 정말 군대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움막을 포위했던 조대감의 하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강무석은 피 묻은 입가를 닦아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조대감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황금 밀부를, 다른 한 손에는 부러진 연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내 말했지 않느냐? 이 부러진 지팡이로 내 놈의 썩은 정신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조대감의 칼을 튕겨낸 화살을 신호탄으로 검은 갑옷을 입은 흑호군의 정예 기마대가 눈보라를 뚫고 움막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말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수백 개의 창끝이 조대감과 하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움막 앞마당은 삽시간에 서슬퍼런 처형장으로 변했습니다.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못난 부하들을 베어주십시오. 도원수 장군님을 뵙습니다. 충성, 산천이 떠나갈 듯한 함성. 그 소리에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 장군을 늙은 거지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하인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아이고, 도원수 장군님이래. 우리 이제 죽었다. 살려주십시오. 강무석? 진짜 강무석이라니. 말도 안 돼. 실종됐다며. 죽었다며. 왜 내가 살아있어 유감인가? 자, 아까 하던 짓을 계속해보거라. 내 목을 베고 이 아이를 눈밭에 패대기치라 하지 않았느냐. 강무석이 피 묻은 누더기를 걸친 채 천천히 조대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황금 갑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강무석은 한 손에 부러진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 장군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장군님인 줄 모르고 그저 거지가 행패를 부리는 줄 알고. 닥쳐라. 내 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몰라본 것이 죄가 아니다.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추위에 떠는 아이의 집을 뺏으려 한 것. 그것이 내 놈이 죽어 마땅한 진짜 이유다. 강무석의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조대감은 오줌을 지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강무석은 부러진 지팡이를 조대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아이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눈이자 생명이다. 내 놈들이 그 더러운 발로 짓밟고 부러뜨린 것이 고작 나무 막대기가 아니란 말이다. 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 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특히 저 우두머리 놈은 내 친히 국왕 전하께 상소를 올릴 것이다. 백성의 고열을 빤 죄, 살인 미수죄,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를 능멸한 죄까지 물어 삼족을 멸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이 아이에게 배상하게 할 것이다. 존명, 저놈들을 당장 굴비 엮듯 묶어라. 철컹, 철컹, 질질질.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으악. 악독했던 조대감과 하인들이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웠던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강무석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털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는 작은 소녀 연희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연희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갑자기 들려온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에 잔뜩 겁을 먹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누가 온 거예요?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천하의 호랑이 장군이 호랑이 가죽을 벗고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탐관 오리들이 짐승처럼 끌려가고 산자락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흑호군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들의 주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무석은 피 묻은 부러진 지팡이를 허리춤에 차고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낯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에 잔뜩 겁을 먹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잡아가요? 강무석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고르며 아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병사들이 모두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철커덕 털썩. 저 장군님? 도원수께서 무릎을. 천하의 호랑이 장군이 왕 앞이 아니면 결코 무릎을 굽히지 않던 그 꼿꼿한 무인이 고작 8살배기 맹인 소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강무석은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으로 연희의 작고 얼어붙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희야, 나다. 아픈 할아버지다. 아무도 너를 잡아가지 않는다. 이제 다 끝났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목소리가 아까 호랑이처럼 무서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연희는 손을 뻗어 강무석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거친 수염, 차가운 눈물 자국,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연희는 그제야 안심한 듯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내 지팡이. 아저씨들이 내 지팡이 부러뜨렸어요. 이제 나 어떻게 걸어다녀요? 흑흑. 울지 마라. 아가야, 울지 마라. 내 지팡이는 내가 다시 만들어주마. 아니,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평생토록. 강무석은 고개를 숙여 연희의 작은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한 장수의 회한이자 한 인간의 뼈저린 참회였습니다. 연희야, 나는 두 눈이 멀쩡하게 뜨여 있었으나 백성이 굶고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진짜 장님은 바로 나였구나. 할아버지, 내가 나에게 옷을 벗어주고 밥을 나눠주고 너의 눈인 지팡이까지 내어주었을 때 비로소 내 눈이 뜨였다. 내가 이 늙고 어리석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산중의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켜보던 거친 병사들도 투구 아래로 눈물을 훔쳤고 눈보라도 잠시 멈추어 두 사람을 비추는 햇살을 허락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무석이 연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품은 이제 누더기가 아닌 든든한 갑옷과 따뜻한 망토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가자, 연희야. 이제 이 추운 움막은 잊어라. 나와 함께 가자. 다시는 춥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마. 정말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럼 저 이제 고구마죽 안 먹어도 돼요? 그럼 고구마죽은 이제 질리도록 먹었지 않느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들만 먹여주마. 강무석 장군은 연희를 자신의 말 위에 태우고 당당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탐욕의 상징이었던 조대감의 정자터 대신 새로운 희망의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무석 장군은 약속대로 연희를 자신의 수양딸로 삼아 한양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단 옷을 입히고 사내 진미를 먹였지만 장군이 가장 신경 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희의 눈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천하의 도원수가 정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세상 모든 풍경을 말로 그려주었습니다. 연희야, 저기 매화가 피었구나. 마치 내가 눈보라 속에서 나에게 덮어주었던 그 하얀 소모처럼 아주 포근하고 하얗구나. 정말요? 꽃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피 냄새가 진동하던 장군의 손에서는 어느새 꽃향기가 났고 평생 전쟁터만 떠돌던 그의 삶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무석은 남은 생을 바쳐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데 힘썼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호랑이 장군이라 부르지 않고 어버이 장군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법. 어느덧 강무석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강무석이 병석에 누워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울지 마라. 내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으나 너를 만나 지냈던 지난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아버지 눈이 필요한데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내 혼은 언제나 네 곁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다 할게요. 내 묘비에는 도원수 강무석이라는 관직을 적지 마라. 그저 소녀의 지팡이 여기 잠들다 라고만 적어다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일한 이름이다. 그 말을 끝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장군은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 중턱 양지바른 언덕에 초라하지만 정갈한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으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온 연희입니다. 연희는 익숙한 손길로 비석을 더듬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그리운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따라 바람이 참 따뜻하네요. 마치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된 연희는 비석 옆에 털썩 주저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 옛날 장군을 살렸던 그 말린 고구마처럼 소박한 음식들을 차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저더러 참 행복해 보인대요. 앞도 안 보이는데 뭐가 그리 좋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멋진 지팡이가 있어서 아무리 험한 길도 무섭지 않다고요. 고마워요, 아버지. 나의 눈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소녀의 지팡이, 강무석 여기 잠들다.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그래, 잘 왔다 아가야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진정한 강함이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임을 호랑이 장군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무석 장군과 연희가 떠난 지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기와집도 처음에 만났던 허름한 움막도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길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선가 톡, 톡 하는 지팡이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어김없이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가 나타나거나 따뜻한 인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랑이 장군이 여전히 소녀의 지팡이가 되어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나레이션 마이너스 청자에게 말을 건네듯 여러분. 강무석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장님이었다는 것을 8살 소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눈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누군가의 아픔을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지팡이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이야기,
지금까지 은빛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